네,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부터 우리 장은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양장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코스닥의 낙폭이 2%를 넘는 등 굉장히 좀 큰 폭의 낙폭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좀 그나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그나마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큰 폭의 하락장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장이 좀 마쳤는데요. 오늘 장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6.14포인트가 빠졌죠. 0.32%가 하락을 했고요. 1808.10으로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좀 낙폭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빠지긴 빠졌을 때 낙폭이 크지 않았으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줄어든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일 3천억, 4천억 대까지도 팔아쳤던 외국인이 오늘은 744억 원을 팔았고요. 반면 기관이 시장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1114억 원을 순매수해주면서 오늘 장의 낙폭을 그나마 밑에서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의 낙폭은 꽤나 컸습니다. 11.54포인트나 빠졌죠. 2.15%가 빠졌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축에 속하고요. 시간이 갈수록 쭉 흘러내렸다라는 점에서 내일까지도 오늘 이 장의 하락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감이 생깁니다. 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습니다. 기관이 외국인보다 더 많이 내다 팔았군요. 187억 원을 팔았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사들였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1.7원이 올랐습니다. 1128.2원입니다. 네, 이번 주 올해 증시 전망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최석원 센터장께 여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이게 첫날부터 장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괜히 힘이 좀 빠집니다. 예. 네. 자, 이번 주 체크해야 될 일정들이 꽤나 있을 텐데요. 어떤 일정들을 봐야 되는지 또 코스피 예상 밴드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들려주십시오. 네, 쉽지 않은 장입니다. 여전히 이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번 주에 역시 가장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일정은 FOMC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미국 시간으로 18일, 19일로 예정돼 있는데 최근 이제 시장에 관심이 양쪽 하나 축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 남은 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EU 재무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그 유로존 문제가 사실 수면 아래로 지금 좀 내려가 있긴 한데 정책 기조 변화가 정말 시장에서 일부 예상하듯이 성장 축으로 좀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어떤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사실 좀 넓게 잡아야 이제 맞겠습니다. 이미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1870 좀 그보다 조금 내려가더라도 그거는 언더슈팅의 영역이다 보고 있습니다만 1870에서 1930 정도를 중심 축으로 해서 정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좀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직까지도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나마 오늘 좀 세 자릿수로 줄어서 위안이 되긴 합니다만, 자, 오늘의 관심도 결국 외국인인데요. 앞으로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분석하시는지요? 네, 외국인들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글로벌 증시에서 이머징 마켓, 우리나라 증시가 이머징이냐 아니면 선진국이냐도 약간은 아직은 혼란이 있습니다만, 이머징 증시로부터 자금을 좀 빼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외국인들이 매수세로 오늘 좀 비교적 매도세가 주춤했지만 매수세로 전환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저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글로벌 펀드 흐름도 이머징 마켓으로부터 자금 이탈, 주식형 펀드로부터 자금 이탈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이 부분 이 아시아 이머징 마켓 쪽에 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좀 빠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FOMC 결과가 증시에 우호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역시 이런 어떤 의사결정, 그러니까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이 단기적인 어떤 그 흐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면 당장 상승세로 전환한다 또는 매수세로 전환한다기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 중에 하나는 단연 미국의 FOMC 회의일 것입니다. 벤 버냉키 의장이 과연 양적 완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할지 궁금한데요. 어떨까요? 네, 기본적으로 시장 컨센서스도 그렇고 IMF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듯이 시장이 사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이후로부터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이 이로부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상당히 또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안정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거나 이번에 양적 완화 언급을 이제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는 언급을 하더라도 그 강도에 따라서는 사실 시장에 일시적인 안정 정도를 주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 가격이 싸졌고 또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어서 우리나라들 단기 반등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이번에 조금 양적 완화를 추가로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쳐도 이 경제 흐름 자체가 계속 이런 논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선진국 쪽은 계속 주식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자산 가격 이 급등에 따른 우려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 안정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적어도 6월 중에는 여전히 박스권 상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아시아 시장의 외국인의 자금 유출. 오늘 좀 줄어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 국면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자금 유출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글쎄요, 이 언제라고 딱 빠뜨릴 만한,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이제 평가를 할 만한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이번 여름장은 지금, 유출이 마무리될 신호가 아직 뚜렷하게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 미국 쪽 채권 시장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쪽에 자금을 흐르게 한다는 이런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흐를 거다 이런 생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외국인 자금 유출은 조금 더 이어질 거다. 그리고 미국 소비나 이머징 수출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 이머징 마켓을 이끌어오던 힘이었다면 이게 지금 되돌릴 만한 그러니까 이게 깨져 있는데 이걸 되돌릴 만한 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두 달 정도는 더 이제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어떤 그동안의 물량을 좀 정리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일본 증시가 요즘 들어서 꽤나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더니 오늘은 2.7%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일본 증시의 이런 반등세는 유지될 수 있을런지요? 네. 일본 증시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단기 급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트레이딩 수요들이 나타날 수 있는 기한성은 계속 있었습니다. 또 시장 불안이 유지가 될 경우에 최근에 엔화 강세가 많이 유지됐는데 이런 엔화 강세가 유지된다는 것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단기 트레이딩의 재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려감이 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 이상 추세적 상승을 논하기는 또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건 아베노믹스가 과연 일본 경제 펀더멘털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느냐 아니냐를 이거 더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 단위 트레이딩 바이에 의한 상승이 좀 나타나더라도 일본 주식시장도 여전히 좀 만만치 않은 국면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엔화가 좀 다시금 이제 강세로 돌아서고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고 이제 아베노믹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내 수출주는 이에 반사이익을 좀 얻으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될 듯 싶은데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엔저 효과를 직접적으로 타격으로서 받았던 산업에는 그 일정 부분 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특히 자동차하고 일부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저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 더 크게 조정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엔저 효과가 완화됐다는 점에 수혜를 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아베노믹스가 실패한다는 게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 좋은 거냐? 그래서 결국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는 게 전체 글로벌 증시라든지 또는 경제에 좋은 거냐 생각을 해보면 또 이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부 산업 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엔화 강세라는 거를 너무 좋게만 해석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엔화 강세를 너무 좋게만 볼 수는 없다. 자, 끝으로 이제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또 업종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예, 뭐 종목은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많아서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한 추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고, 반면에 조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이제 엔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재, 자동차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는 좀 낮겠죠. 또 외국인 매수가 아직은 꾸준하고 업황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도 저희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업황 개선의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아직은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다는 이제 박스권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전략을 취하는 것보다는 그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펀더멘털이 크게 지금 훼손됐다 이런 측면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유동성, 다분히 이게 유동성 문제라고 치더라도 그 유동성 측면에서 가격 하락을 끌어낼 수 있는 재료들이 좀 남아있는 만큼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가 매수하는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싶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석원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해보죠.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급상 특징, 업종별 특징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오늘도 좀 시장이 좀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도 0.3% 추가적으로 좀 하락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장기 이평선 200일선도 좀 이탈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막판에 좀 아랫꼬리가 좀 형성이 되면서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만 2%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은 오늘도 역시 이제 외인들 매도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1,30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0.3%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거의 지금 하락의 어떤 강도는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을 좀 줍니다만, 역시 좀 여기가 좀 저점이다 확신을 가지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아마도 시장에서는 1,850포인트 정도까지도 열어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18일, 19일 날 FOMC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관망세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그 기점으로 해서 어떤 반등의 결과를 좀 나오지 않을까, 결과를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건 간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좀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손실 구간에서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현 구간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은 오히려 좀 거의 저점에서 매도하게 되는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의 관점에서도 최대한 좀 매매 자체를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낙폭이 큰 대형주 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섹터로는 IT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쪽을 좀 중심으로 해서 낙폭의 어떤 반등을 노릴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외인들이 한 600억대 매도를 보여줬었는데 골고루 매도가 쭉 나왔습니다. 매수하는 쪽은 운수 창고 쪽, 해운 쪽에 오늘 흐름들이 좀 보여줬었고요. 통신 쪽, 그리고 이제 화학업종 일부 매수의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기관의 매수가 한 1,300억대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 장비, 유통, 전기가스, 금융 좀 골고루 좀 매수를 해준 모습입니다. 보험업종에 대한 매수가 좀 강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이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요. 현재 지금 방어적인 성격이 부각이 되고 시정 모멘텀까지 부각이 되면서 통신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인기관이 동반해서 매도가 됐는데 매도의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지금 시장의 하락은 상당히 금액 대비해서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총의 상위주들도 좀 큰 하락을 보여줬고 IT 부품주라든가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거의 모든 섹터들이 좀 약세를 보여줬고 5, 6%대 가볍게 좀 하락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현재 손실 구간에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이번 주 FOMC 결과가 나오기까지 계속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을 한다기보다는 그대로 좀 관망을 하면서 결과를 지켜보고 반등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종목별로 실적이 기반이 되는데 현 시장에서 같이 하락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 잘 선별을 한다면 오히려 현금 보유자들에게는 그러한 반등을 노리고 트레이딩에 접근해서 수익을 또 노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좀 관망세다. 그리고 관망의 흐름이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FOMC 결과를 좀 기다리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지만, 여유를 가지고, 심적인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장의 특징적인 움직임들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종목들도 있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SK텔레콤, 광명전기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잡아봤는데요. 이 부분 종목적인 부분을 또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같이 좀 연결을 지으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를 우선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자동차 섹터를 보자면 가장 이제 엔저에 대한 부분으로 타격을 입었던 섹터죠. 그 부분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었고 최근에 일본 증시도 상당히 좀 하락을 하고 엔저의 상황이 다시 엔화가 지금 평가가 좀 높아지면 고평가되는 그런 구간으로 서서히 엔저가 좀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러한 부분들은 자동차 쪽으로 분명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좀 일정 부분 반영이 되면서 최근 완성차 업체들도 반등이 나와서 부품주들도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또 다시 이제 시장의 영향으로 다시 최근에 좀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우리가 코스피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는 좀 자동차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을 줬습니다. 앞판에 보면 1.5% 정도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1.5%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됐는데 현재 2분기 때 영업이익 좀 회복이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때도 성수기 효과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해외 생산 부분도 계속해서 호조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충분히 현 구간의 주가 흐름은 좀 어렵지만 기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 외형 성장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엔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기업적인 향후의 성장 부분을 보자면 주가가 향후에 좀 긍정적인 면으로 좀 변화가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좀 보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면 현재 지금 기관의 매수가 가장 좀 돋보이는 모습인데요. 꾸준하게 지금 기관의 매수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연기금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탄력적인 그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수급은 시장 전반적인 그런 섹터에서 다 이탈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외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될 때는 이러한 섹터 쪽으로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고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어떤 섹터를 좀 업종을 바라본다면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모비스가 이제 특징 종목으로 오늘 좀 잡아보지만 우리가 좀 현 구간에서 어려운 국면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성차 업체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수 장비 업종 그쪽에 해당이 되는 현대모비스도 현재 오늘도 좀 주가의 흐름이 시장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1.5%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수 장비 업종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 대표적인 방어주죠. 경기 방어주 시장 방어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장 오래 좀 부각이 됐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이러한 불안한 시장 속에서 안정적인 그런 가입자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 모델 자체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러한 부분이 추가가 되면서 상당히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물론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한 달 반 정도는 옆으로 횡보 구간입니다. 횡보 구간인데 현재 이러한 불안한 시장이라면 포트에 이러한 방어 성격을 가지고 있는 통신주 정도는 우리가 포트에 편입을 좀 해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단순하게 어떤 시장 방어라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또 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통신 섹터. 그 중에서도 SK텔레콤, LTE 가입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이 상당히 좀 통신주 중에서는 물론 탑픽으로 좀 뽑을 수 있겠고요. LG유플러스나 이런 종목도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만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봤을 때 SK텔레콤을 통신주 중에서는 좀 우리가 탑픽으로 좀 꼽을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그래도 투자에 좀 가담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이러한
통신주, SK텔레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이제 광명전기인데요.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죠. 남북 경협주에 해당이 되는데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고 변동성이 나타났었고 정상회담이 좀 불발이 되면서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에 절반 정도의 다시 반등을 좀 준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좀 긍정적인 얘기도 나왔었고 향후에 물론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거래가 상당히 유입이 되고 상승으로의 변동을 주고 나서 매물이 좀 나오게 된 거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수익을 난 부분을 또 수익 실현하는 혹은 손실 구간에 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 또 매물화되는 이러한 현상으로 좀 밑거리가 형성이 됐습니다만 추가 변동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에 좀 능한 그러한 투자자들이라든가 테마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남북 경협주 정상회담이 결과 성사가 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변동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라면 내일 윗꼬리 부분에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런 꼬리 부분에서 거래가 내일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이 좀 가능하지 않나 해서 남북 경협주, 광명전기 그리고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실적이 기반이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쁘지 않고요. 로만손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도 그렇고 이런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실적 부분이 또 기반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할 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이 세 종목, 현대모비스, SK텔레콤, 광명전기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특징적인 종목 세 종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의 흐름이 또 월요일부터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번 한 주에 대한 염려가 듭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의 다이렉트 전략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자, 오늘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현 팀장, 이명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두 분께서 준비한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볼까요?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네, 그에 대해서 우리 정태훈 팀장께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관망이 필요하다. 시장 대안 업종을 모색하고 종목별로 대응하는 것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종목은 광동제약입니다. 자, 이명수 전문가님은 리스크 관리 또 계절적 수혜주를 말씀하십니다. IT 업종과 악재가 해소된 업종을 종목 선정법으로 제시했고요. 자, 그리고 그 종목으로는 역시 똑같이 광동제약을 말씀하셨네요. 네. 자, 먼저 하나씩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살까? 정태현 팀장님. 네. 지난주 목요일 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의견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관망이 필요하다. 이 얘기 좀 계속해서 좀 피력을 좀 하고 싶은데요.
뭐 시장이 좋다면 굳이 주식을 안 살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시장이 안 좋다는 부분을 한번 전제를 깔게 된다면 아직까지 살 이유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이시라면은 굳이 이런 얘기가 잔소리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뭐 2011년 8월달 그리고 2012년 5월달에 예를 들게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던 데를 한번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시장의 바닥이 그렇게 급락을 했을 경우 시장의 바닥이 잡힌 데는 2달 정도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도 어떤 그 낙폭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바로 V자 반등 나오기보다는 중기적인 바닥 확인 좀 지속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 변동성은 점차 축소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어떤 자금 이탈에 대한 자금 이탈로 인한 어떤 우려감들은 조금은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좀 약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이지 외국인의 매도가 매수로 바로 전환이 된다. 이 부분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시장 변동성은 점차 축소가 되고 외국인의 매도 강도는 좀 약화가 되겠지만은 매수로 전환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 좀 차트적인 부분을 좀 같이 먼저 좀 보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이전의 사례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어떤 부분을 보여드릴 거냐면, 유동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매수가 유입됐었는데,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8월달이면 작년 7월달 말, 작년 8월달 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작년 7월에서 8월 넘어간 시점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정점이 올해 1월달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외국인이 들어온 자금이 한 11조 정도 됩니다. 11조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금이 이제부터는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수가 들어왔을 때하고요. 그리고 매수가 이제 빠져나가는 시점의 이유가 똑같습니다. 자, 작년 7월 달에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ECB에서 국채 매입에 대한 부분들, 즉, 둘 다, 유럽과 미국 쪽에서 양쪽에 유동성 매입에 대한 유동성의 어떤 방출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반대로 지금은 유동성을 걷어들일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에 악재가 되게 되면서 시장에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드려본다면은, 자, 11조 자금 중에서 올해 3월 달부터 시작된 매도 자금이 현재 6.7조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금을 모두 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떨어지겠지만은 추가적인 어떤 매도 여력을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5조 정도 좀 더 매도가 될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조가 다 나오지 않더라도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를 한다는 부분을 전제를 깔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화면을 보신다면은 7월 달쯤 현재 제가 매수 자금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들어왔던 유동성 자금이 다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어느 지수대에 가는지를 또 차트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작년 7월달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시작됐던 자리가, 자, 화면을 좀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201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바닥이 1760포인트였다는 겁니다. 자, 시작점이 1760포인트고요. 그리고 아직도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1760까지 갈지 안 갈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동성 자금의 어떤 매도가 진정세를 보여야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이 되고, 그리고 1760까지 갈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1860포인트 다음 지지 라인이 1860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만약에 뚫게 된다면 178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가 좀 주춤하게 되면서 1860포인트를 1차적으로 지켜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1860포인트를 지켜주게 되면서 하방 경직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인들이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명수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뚜렷한 그런 대안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금주에 발표될 버냉키 발언에 일단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버냉키 의장이 확고한 메시지를 준다 하더라도 문제는 투기성 자금이 어떻게 금융시장에 대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가 1년 전과 현재 비교를 해줬는데, 항상 어떤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항상 반대의 의견,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한 예로 양적 완화를 추진할 때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따른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에 대한 무용론, 이것이 대두됐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국채 매입을 할 때 상당히 뭐 독일이 반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뭐 이탈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뭐 유로존이 붕괴될 것이다. 1년 전에 상당한 이러한 그 공포감 속에서 계속해서 뭐 지내왔는데, 즉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 반대에 있는 그 세력들이 공포를 상당히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출구 전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버냉크 의장이 아무리 뭐 어떤 그 표명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이 그 투기성 자금의 이들 세력들의 협조 없이는 출구 전략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출구 전략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한머니를 어떻게 그 통제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인류 역사를 보면 뭐 피해 역사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시장은 뭐 투기의 역사라고 뭐 그 다름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 규제 완화가 그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뭐 그 94년도인가요? 3년도 그 클린턴 정부 때 그 산업은행과 그 투자은행 칸막이를 없앴죠. 그 다음에 그 부시 정부 들어선가요? 그 초기에는 금융현대법을 그 만들면서 투자은행들이 활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많이 상당히 그 열어줬습니다. 한 예로 뭐 골드만삭스가 뭐 원유 시장에서 뭐 투기적으로 완전히 시장을 좌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도입된 뭐 볼커룰이라든가 바젤3 내년도 도입함으로 인해서 투자은행들의 그런 그 투자 위험 자산 축소, 자산 건전성 강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계속해서 통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조만간에 유럽에서 그 GA 정상회담이 있죠. 여기에서 영국이 주도적으로 그 탈세 방지 공조를 논의하고 있고요. 조셉 회피처에 대한 그러한 비밀 경영 철폐, 주요국에 대한 기업 소유, 정보 투명 공개 이런 것들이 의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미 영국령에 있는 10개 지역에서 여기에 협조하겠다라는 의사 발언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뭐 케이먼군도, 버지닌 아일랜드. 우리가 그 IMF 때 그 투자은행이라든가 외국계 그 신용평가에서 국내 기업들의 그런 그 순환 출자거리, 분식 회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회계 투명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그 지금 뭐 세금이 제대로 걷어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그런 그 기업 소유 투명성 이것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그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그 국내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금이 쏟아져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뭐 단기 외채 비중이 2008년도 50%에서 현재 30%까지 감소한 상황이고요. 작년 기준 대비 순대외 채권이 1,2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출구 이탈로 인해서 외환 시장의 경우는 어느 정도 뭐 감내할 만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뭐 2, 3년 전서부터 지난 정권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항상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금융위기의 그 주범은 은행권 금융시장에 있다라고 그 판단을 하고 은행의 그런 그 단기 외채를 상당히 강도 높게 조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리쇼링 정책 추진 이후 내년도까지 그 미국과 유럽이 그 FTA를 다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에 나갔던 그런 그 제조업 기반 산업들이 본국으로 일단 뭐 리턴하고요. 이후에는 그 미국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들 그 제조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시장을 확대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인 뭔가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중국과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죠. 현재 그 FTA를 통한 무역 비중이 한 35%인데 2017년도까지는 한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출구 전략과 관련된 논란의 경우에는 뭐 당분간 지속되겠지만은 현재 그 뭐 국내 그 금융 당국자들이라든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시장에 그 대응할 만한 그런 그 상황은 아니고, 다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 선정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태현 팀장님. 네. 뭐 대형 시장 종목 선택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가장 큰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좀 의견을 드려보자면은 아직까지 시장 대안 섹터에 대한 모색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좀 섣부른 최근에 와서 시장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섭분한 어떤 저가 매수는 자제를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시장의 대안이라든지 그리고 수급 그리고 실적으로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종목 외에는 접근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한순간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철저히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시장 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코스피 쪽에서 강했던 섹터들을 보게 된다면은 여전히 뭐 통신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보험 섹터 이런 부분들이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섹터들이 과연 어떤 시장의 매력도가 클까요? 제가 보기엔 없다는 겁니다. 이 섹터들이 시장의 대안으로서는 선택이 가능하겠지만 이 섹터들이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만한 주체는 제가 보기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도 시장의 대안을 찾고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그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면은 어쨌든 시장을 따라가는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장의 대안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수급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은 종목 기술적으로 긍정적인 차트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들 대응 같은 경우는 현금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면은 단기적인 어떤 대응을 하신 분들은 현금이 지금 어떤 시장 상태라면은 80에서 90% 이상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고 싶고요. 지난주 목요일에서 모두 관심 종목들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한번 뽑아보게 된다면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신흥기계, 경동나비엔, 광동제약 그리고 오늘 상태 좀 강했었죠. 코스모학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한 종목만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코스모학이라는 종목을 좀 볼 건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지난주 금요일 12% 강세 보였다가 오늘도 한 10%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으로 강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지금 현재 개인들이 잡을 수만 있다면은 잡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종목도 좀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이 아니라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과 같이 무너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학이 뭐 매수를 뭐 할 수 있는 종목도 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을 선정하는 어떤 능력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좀 보여드렸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의 어떤 예를 다시 한번 찾아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은 좀 반드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코스피에서 어떤 그 매수할 만한 섹터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IT, 조선, 해운, 은행 어떤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낙폭이 과다했었기 때문에 또 그 반등폭도 좀 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섹터 좀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 선택, 그리고 종목 선택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시장을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지수 ETF 이런 부분인데요. 코덱스 200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 대비 좀 2배 정도 뭐 수익이 나는 종목인데 뭐 펀드도 있죠. 코덱스 레버리지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런 대안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어떤 그 종목 선정한 눈을 조금 지금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삼아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임영 전문가님의 종목 선정법은 어떤 걸까요? 네, 그 IT 섹터에 대한 뭐 걱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뭐 모바일 시장에 대한 성장성 상당히 그 걱정들이 많으신데 계속 진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과 둔화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인텔이 연말에 그 200달러짜리 울트라북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태블릿 PC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는데 터치 스크린을 적용한 그러한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기가 그동안 수율 문제로 상당히 상품화하기 힘들었던 중대형 커버 일체형 시장 G2죠. 예, 이쪽 그 터치 스크린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이미 뭐 LG전자는 성공했는데 앞으로 뭐 그 노트북과 같은 그런 대면적 시장에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죠. 특히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여기에 우려감이 많은데 최근에 낸드 플래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 5달러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반도체 영업이익 부분에서만 2분기 1조 7천억에서 한 2조 원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일부 성장 둔화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만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SK 그 하이닉스의 그런 강세 현상도 이쪽과 맞물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중요한 것은 내년도인데요. 팹리스 부분이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대만의 TSMC라는 이쪽 그 회사가 내년에 그 반도체 그 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400억 달러가 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일부 스마트폰 관련주 그다음에 장비 업체들 약세 국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그 흐름은 조만간 좀 그 약세 국면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반면에 최근에 그동안의 그 엔저 약세로 인해서 뭐 진돌렸던 그런 그 환율 관련주들 다시 한번 뭐 시장이 좀 안정되면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환율 부담 해소 차원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일단 지켜봐야겠고요. 피팅 관련주 이쪽도 그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계속해서 뭐 시장의 혼조 국면이 전개됨으로 인해서 대안 섹터로서 일단은 뭐 여름 계절적 수혜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 섹터에서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데 금일 보면은 뭐 그 롯데칠성인가요? 예, 이쪽 음식료 섹터에서는 뭐 롯데칠성과 하이티진로가 최근에 일단은 뭐 수급이 괜찮고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그 유동성과 자금 조달 위기가 집중되고 있는 뭐 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운 섹터의 경우에는 좀 환기를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GS건설 뭐 분식회계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STS그룹은 뭐 구조조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투자는 자제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기대를 모았던 건설 해운 쪽의 영구채에 대한 자본 인정 이로 인해서 좀 뭐라 그럴까? 그 자본 조달에 있어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물 건너간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 그 건설 해운 섹터의 경우는 차별화가 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그런 투자가 요망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모두 광동제약을 딱 준비를 하셨는데요. 자, 두 분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일치하는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무지하게 궁금하네요. 네,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저하고 조금 생각이 좀 같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광동제약 같은 경우 뭐 제약 사업 부분에 대해서 부분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뭐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 삼다수 그러니까 물 사업 부분을 이수를 하게 되면서 매출에 대한 증가 기대가 상당히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로 한 53, 전체 사업 부분에서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3% 정도 됩니다. 삼다수, 비타500,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 이렇게 되는데, 물산업과 삼다수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해도 한 1,000억 정도 매출 발생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 음료 매출이 한 2,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타500,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뿐만 아니라, 드롭탑과 제휴를 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캔커피 시장에 2월 달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출도 좀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6월 초에는, 제주산 녹차를 주원료로 하는 신제품 레몬 녹차 이 부분도 출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료 사업 부분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여름철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차트 좀 바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주봉 차트를 좀 보고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어떤 저항대가 한 7,100원 정도 됩니다. 오늘 종가상 7,100원을 못 지켜서 조금 아쉬운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또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와서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강력한 어떤 매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이 좀 빠르게 좀 안정을 찾게 된다면은 좋은 거 좀 돌파 시도 다시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100원을 빠르게 회복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정고점 돌파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일 종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좀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금일 종가에 매수를 하되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조금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선을 이탈했을 경우에 많이 어떤 구간을 주더라도 6,9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빠른 손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900원 그리고 목표가는 8,100원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광동제약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똑같은 종목 광동제약에 대해서 임영수 전문가의 의견을 또 듣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계절적인 뭐 성수기에 그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다시 한번 장마 영향권에 진입하면서 금일 뭐 가격 조정 내지 그러한 그 조정을 보인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삼다수 시장에 그 먹는 샘물 시장에 진출하면서 매출액이 1,000억까지 금년도에 급증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성장성이 없던 회사가 성장 단계로 넘어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태근 전문가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차트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한 적전 그 금년도 EPS와 함께 그 퍼 한 10배 기준으로 한다면은 한 6,000원대가 적정 주가입니다. 아직까지 뭐 증권사에서
확실한 그런 그 분석 리포트가 안 나와서 비교해갖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일단은 그 의미 있는 작년 11월 달 먹는 샘물에 그 진출한다는 소식과 함께 대량거래 분출과 함께 6,000원대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즉, 펀더멘탈이 반영된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좀 더 매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은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경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는 펀더멘탈 대비 적정한 그런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뭐 정태훈 전문가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현재 그 수급이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은 뭐 7,000원대 전후에서 변동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미 중요한 장기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 현재 6,000원대에서 기간 조정의 성격의 그런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7,000원대 다시 한번 정고점대인 장중 고점 7,500원대를 돌파한다면은 한 8,000원대 이상의 그런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제시는 7,000원대를 분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요. 6,500원대를 이탈한 시점에서는 기간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망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께서 한 종목에 대해서 각각 자기 자신이 갖고 계신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AS입니다. 정태훈 팀장님의 추천주 메리츠화재 소폭이지만 상승세입니다. 어떤 대응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메리츠화재를 가지고 시장 대비 어떤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시장 대비 적어도 손실을 보지 말자 이런 관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이 부분 꼭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더 크다란 의견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대안이고요. 그리고 손실을 최대한 보지 말자는 선에서 들었기 때문에 말씀해드렸던 목표가 14,500원 그리고 손절가 12,800원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명수 전문가님이 추천하신 현대중공업은요? 네. 그 현대중공업은 소폭 밀렸죠. 네. 네. 그 옵션 만기일 영향도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나이지리아에서 뭐 수주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삼성중공업이 일단 수주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수주 모멘텀이 일단은 뭐 미반영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1분기 50% 이상의 그런 수주가 달성된 그런 상황이고, 이쪽 부분에 대한 그 모멘텀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19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 뭐 다시 반등의 그러한 그 모색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19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20만 원대 안착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한 AS까지 했습니다. 혹시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이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의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합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하신 두 분은 정태근 팀장, 이명수 전문가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장 내일 장 1, 2부 월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첫 출발부터 별로 좋지 않은데요. 뭐 내일부터는 좋아지겠죠.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